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 이남과 영동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준 캐스터. 네, 이곳 서울은 바람만 다소 불고 있지만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바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일부 제주와 전남 해안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남해안과 또 경남 내륙으로 호우주의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 물결도 거세지면서 서해와 남해상으로 풍랑특보와 예비특보가 각기 발효 중입니다.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광복절인 내일을 비롯해 모레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충청 남부와 남부, 영동에 최고 100mm가 넘게 쏟아지겠고 그중 전남 해안에는 200mm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비는 간간히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지만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해안가로는 강풍도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20에서 60mm 정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더위는 주춤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 부산은 26도로 어제보다 최고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비가 이어지면서 큰 더위는 없겠고요. 주 후반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상으로 물결이 거세고요. 동해안에선 노을성 파도까지 우려됩니다. 해상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 알려드렸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신안 가거도에도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네, 모레까지 서남해안에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완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네, 전남 완도 해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파도에 출렁이는 배들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파도도 점차 높게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도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는 어제부터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우산을 쓰고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이따금 천둥번개까지 치고 있습니다. 어제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전남 신안 가거도에는 25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시간당 최고 69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거도 해상에 있던 비구름이 점차 이동하면서 완도와 해남 등의 호우경보가 전남 7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은 신안 흑산도와 홍도 해상으로 13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완도와 해남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강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섬쪽에 강수가 집중된 모습인데요.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느리게 지나면서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많은 곳은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별다른 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해변공원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위협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뜸해진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나재헌 기자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해상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북한 신포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포 조선소에 정박 중인 잠수함의 전방과 후방 갑판이 위장막이나 방수포로 보이는 것으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위장은 잠수함의 새로운 활동 정황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북한의 SLBM인 북극성 1호가 시험 발사되기 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보름 전 같은 조선소에서 미사일 콜드런치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사출 시험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SLBM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지난달 말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동안 잠적했다 갑자기 나타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곤 했던 행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6월 북한 매체의 김정은 동정보도 2주 후 북한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김정은은 2주가량 공개적인 활동을 드러내지 않다가 화성 14형의 2차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TV 나재현입니다.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그의 방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경기도 오산 기지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군 수뇌부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합니다. 14일 오후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덤포드 의장의 방한은 오래전 잡힌 것이지만 북한이 최근 한미 양국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됩니다. 북한은 우리군의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문제 삼아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는가 하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 양국은 동맹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견고한 연합 방위 의지를 과시합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괌 포위 사격 계획을 밝힌 데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언론과 간담회를 통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덤포드 의장의 방한은 한중일 3국 순방의 일부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나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연합뉴스 TV 이봉석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전쟁 임박설을 부인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조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압박의 고삐는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미국과 북한의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 문턱에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런 상황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0년 전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한 주 전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이 주고받은 거친 설전으로 일각에서 전쟁 임박설이 고조되자 일단 긴장의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Or if he does anything with respect to Guam or any place else that's an American territory or an American ally, he will truly regret it, and he will regret it fast.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강력히 대처하며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감행할수록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미국의 압박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북 메시지가 미국의 선택지를 없앨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리는 강경 발언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공격을 초래한다면 상황은 빠른 속도로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리언 파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만약 잘못된 움직임을 하면 정권의 종말, 끝임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 국장도 지낸 파네타 전 장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봉쇄와 억지 전략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이틀 전에도 CNN에 출연해 우리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포함해 가장 심각한 위기를 현재 다루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등 강경 발언이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평양에 지국을 든 외신들이 보내온 평양 거리 모습은 잇따른 군중대회와 시위 등 국제사회 제재에 반발하는 행사를 제외하곤 평온했습니다.
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취재에 쉽게 응했지만 대답은 김정은 정권이 내놓는 얘기들의 복제판이었다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대형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북한의 평양거리.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나 군용 차량이 거리에 목격되거나 공습 훈련 실시 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군중대회 행사 안내문을 보는 시민들, 적어도 표면적으론 덤덤하기 그지없는 얼굴들입니다. 미국 놈들이 제 아무리 우리 이제 압력을 가하고 체질이 가하고 그래도 우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 외신 기자들의 취재 의뢰에 흔쾌히 답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권 홍보 논리와 한결같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망동한다면 우리에게 악의 군원, 전쟁의 군원인 미국을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위협을 마련해주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주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와 사격장에 나선 시민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낸 사람들의 표정에선 적어도 전쟁의 위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아들이 수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가끔 키우려고 합니다. 일본의 교도통신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에도 시민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차원의 대규모 집회 개최 등에서 지도부의 위기감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진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31개월 만에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는 북한에서 겨울에도 깊이 1m의 고덩이를 파야 했다며 혹독했던 억류 생활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지난 9일 북한 당국의 병보석으로 풀려난 임 목사는 캐나다 큰빛교회 일요 예배에 참석해 석방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 목사는 겨울 작업 때는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렸고 찌는 더위의 여름에도 야외에서 하루 8시간 동안 일했다며 억류 기간 동안 건강이 악화해 모두 4번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말폭탄을 주고받는 등 긴장 고조 이후 전 세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사흘 만에 시가총액이 약 1,700조 원이 증발했고 이 중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8일 이후 3일 만에 1.8%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북한을 겨냥해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포문을 열자 북한 측도 즉시 괌, 포위 사격 검토를 언급하며 말싸움이 번진 게 악재가 됐습니다. 사흘 동안 빠져나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은 1조 4,754억 달러, 우리 돈 1,69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올해 국내 총 생산 전망치 1,710조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시총 하락폭은 9일 0.1%에서 10일 0.53%, 11일 1.24%로 점점 커졌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흘 동안 시총이 1.93%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본 국가는 리스크 한복판에 있는 한국입니다. 3일 동안 4.4%, 77조 5천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천안함 등 각종 북핵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증시 충격은 결국 일주일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다만 북미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정치권은 사드와 한반도 위기 등 안보 이슈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당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안보 이슈를 야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권을 잡았던 야당을 안보를 망쳐놓은 세력으로 규정하며 위기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보를 망쳐놓은 세력이 이기설을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야당을 향한 공세엔 추미애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추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근혜 키즈들이 100일 된 문재인 정부에 위기의 탓을 돌리고 사돈 낱말하듯 하는데 안보 위기가 비아냥거리냐고 비판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 겁니다.
여당의 단호한 대응에 야권의 공세가 문재인 정부 흔들기란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속내가 읽혀집니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보수 세력의 안보 공세에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문정인 대통령 특보를 겨냥한 보수 언론의 공격을 두들겨 패기라고 규정하면서 곧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여당은 사드 기지에서의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였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재성입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을 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야권의 안보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도 각을 세우며 비판에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야권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만 무덤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미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작 문재인 정부만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가 당사자국의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평온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야말로 최대의 안보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부와 여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국민의당 역시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전쟁이나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야3당은 정부의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를 제시하며 사드 반대 세력이 괴담을 퍼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속히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보 이슈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야당이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전국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구상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네, 광복절 경축식 등 굵직굵직한 행사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국정 전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내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된 이후 대북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해왔던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관련 언급을 하는 겁니다. 가파른 대치 국면 속에 대화만 강조할 순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가 국면 전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북한과 미국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결국 대화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외교적, 평화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강조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취임 100일인 목요일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회견으로 외교 안보뿐 아니라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구상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동산 대책, 탈원전 대책 등 찬반이 갈리는 이슈에 대한 설명은 물론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 끊이지 않았던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개혁과제 실행 구상,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공약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경찰 수뇌부의 갈등에 결국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경찰 개혁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국민께 대하여 경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등 경찰 수뇌부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장관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SNS 게시글 삭제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전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이어 김 장관은 인권 민주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SNS 삭제 지시 논란 당사자인 이 경찰청장과 강 학교장을 향해선 일체의 개인 주장과 비방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저는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 청장이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민주화 성지 문구를 문제 삼아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권 행사까지 언급하며 압박한 김부겸 장관에게 이 청장과 강 학교장 모두 송구스럽다고 사죄한 가운데 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논란 봉합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선 보름 후 선고 예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2009년부터 3년 반 동안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예비역 군인과 회사원, 주부 등으로 구성된 팀을 30개까지 운영하며 인터넷 여론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관련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은 급히 자료 협조를 요청했고 사흘 전 자료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공판팀이 자료를 분석 중이며 이번 주 중에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 방식, 예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모두 국정원의 정치 개입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라 원 전 원장의 심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국정원은 이르면 오늘 조사 자료 전반을 검찰에 이관할 예정으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주말 새벽 시간대에 홀로 사는 여성의 원룸을 찾아 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인 5일 SNS를 통한 간단한 해명 이후 서둘러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을 심야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오전 2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51살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엔 혈흔과 흉기가 있었고 경찰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김 의원을 수갑에 채워 연행했습니다. 당일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여성은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우울증을 앓고 힘들다고 해 자살을 막으려 현장에 갔었다. 내연녀라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일 도당과 보좌진에도 알리지 않고 아내가 있다는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후 주변과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며 귀국 일정과 시간 등도 알리지 않은 채 애초 알려졌던 어제보다 빠른 12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숨바꼭질을 벌이며 더욱 논란과 의혹을 키웠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3년 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신이 유병헌이라는 것을 신고자가 알지 못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미궁에 빠졌던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수색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한 변사체가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박모 씨는 자신의 매실밭 한쪽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한 달 뒤 국과수 부검결과 시신은 유 씨로 밝혀졌습니다.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풀이 한쪽으로 쫙 자빠져 있어요. 간주는 딱 드러나게 저렇게 깔아가지고 그래갖고 보니까 갖다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요. 검거 난항에 신고보상금 5억 원까지 내걸렸던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유 씨가 범인 검거의 공로자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시신이 유 씨로 확인된 만큼 보상금 일부라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배 전단에 유병헌이란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단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헌 수배, 신고보상금 5억 원이란 문구는 유병헌을 신고해달라고 보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수배 내용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의 신고로 검거 작전이 마무리됐고 수사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신고에 따른 반사적 이익일 뿐이라고 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 거부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공공업무 직업군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는 이들 직업군에 대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 통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시행되는 25% 요금 할인 외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나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을 통해서 가계통신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원안대로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매출 손실과 주주 반발 등의 이유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용자 혜택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 제4 이동통신 진입장벽을 완화해 다수의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요금 할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통신시장을 재편하고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제4 이동통신의 시장 진입이 7번째 무산된 만큼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4이통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부의 충분한 지원 정책을 우선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됐던 음성과 데이터를 2만 원대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고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배터리가 오래가는 스마트폰으로 중국 원플러스1의 원이 꼽혔고 LG전자가 2위, 삼성전자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중국 원플러스의 중저가 스마트폰인 원이 1341분까지 재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LG전자가 2015년에 출시한 구글의 레퍼런스 폰 넥서스 5X가 1324분으로 2위를 기록했고 이어 모토로라 드로이드 터보, 삼성전자의 갤럭시 J7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 3가 5위에 갤럭시 S7 엣지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먹거리 바로 아이스크림인데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이스크림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조 원 수준이던 빙과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2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4년 만에 약 40%나 축소된 겁니다. 빙과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커피 등 대체제에 밀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아이스크림 대신 아이스커피, 빙수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한 편의점에 따르면 최근 아이스크림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얼음컵에 따라 마시는 커피와 이온 음료 등 다른 여름철 먹거리 매출은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어린이 인구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 인구는 4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어린이 인구는 매년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대체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빙과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빙과 업계에서는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해 역발상 제품 출시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밤새 충청 이남 곳곳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모레까지 남부에서는 200mm 안팎의 큰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강수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충청 이남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호우특보가 발령된 곳도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경보 그리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3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 또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 밤새 시간당 일부 섬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또 쏟아지기도 했었고요. 네. 비는 주로 이제 어제 남부와 충남, 영서 그리고 그밖에 이제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돼서 밤새 좀 강하게 이 비구름들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남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그리고 경남 창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부터 낮까지 또 한번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경기, 영서를 제외한 이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 같고요. 네. 일부 지방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흑산도는 133mm의 비가 내렸고요. 완도 116, 서귀포도 95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이 서울과 경기 서부, 영서 지방에 내려져 있는 폭염주의보는 어제 모두 해제됐습니다. 예, 충청 이남에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 더 큰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은 주로 어딘가요? 예, 앞으로도 계속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제주 그리고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레까지 강수량이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데 전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영동과 호남, 경남과 제주는 50에서 150mm가량 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 충청 남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안팎 정도 기록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주로 이제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00에서 200mm가 넘는 굉장히 많고 또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침수 대비 반드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구름이 서쪽에서부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을 중심으로
중심으로는 이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해상과 동해상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매우 강한 바람들이 불고 있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강수량이 모레까지 나와 있는 게 200mm입니다만 사실은 금요일까지도 비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리는 비가 금요일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요. 장마철도 아닌데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연일 폭염만 지속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반도 북쪽에서 성질이 다른 차가운 공기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들을 훨씬 더 강하게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수량은 수요일까지 잡혀 있습니다만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날씨의 흐름이 동쪽에서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들어온 비구름들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계속해서 머무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 영동 지방도 사실은 주 후반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강한 동풍이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비구름이 서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동쪽에서는 강한 동풍이 불기 때문에 비구름들이 동쪽으로 물러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비가 장시간 동안 머물 것으로 보이고 또 한반도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들이 더 크게 발달할 수 있게 됐고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금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들 지역은 지형적인 효과도 좀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 비구름이 굉장히 늦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비가 이어지겠고 그래서 휴가철을 맞아서 산간 계곡으로 이 피서를 떠난 분들, 이 야영객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까요? 예,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한여름 더위는 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겠고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가 내리는 곳들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 정도 기록하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도 30도를 조금 넘는 그래서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비가 좀 길게 이어지겠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도 사실 비가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무더위 정도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8월 초수는 한반도 이 평균 기온으로 봤을 때는 가장 무더운 시기가 해당이 되고 지금은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8월 중순은 폭염이 좀 누그러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남쪽에서 태풍이 몰고 온 이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이 8월 중하순 그리고 9월 달까지 중에서 폭염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특별한 이 폭염주의보에 해당하는 그런 폭염은 없겠습니다. 네, 매년 우리 여름이 워낙 흡터지근하고 기습폭우도 내리는 까닭에 이게 아열대의 기후가 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기후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한반도가 아열대화됐다고 예상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아열대 지방의 스콜처럼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맑아지는 경우 아니면은 여름철에 굉장히 습기가 많고 폭염이 좀 이어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때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아열대화됐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봄, 여름, 겨울 그밖에 다른 계절들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기온 자체도 세계 평균 기온의 그 상승폭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점차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생물이나든지 농작물의 재배 면적도 점차 남부 쪽에서 중부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지금 당장 아열대라기보다는 앞으로 2100년쯤에는 지금처럼 간다면 아열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한반도 기후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게 특징이었는데 점점 옛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이원주 의원은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당 혁신 비전과 지방선거 승리 전략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당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 27일 전당대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최근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대북 안보 태세와 사드 배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요.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 기지 내 전자파 소음 측정 결과를 놓고도 야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사드 배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못 미치고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 의장을 접견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눕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순진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던포드 의장을 접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의 방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주변에서 합사와 참배 반대를 외치며 촛불 행진을 펼쳤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평화 집회였는데 우익들의 방해도 거셌습니다.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입니다. 광복 72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근처에서 촛불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200여 명의 한일 시민들은 야스쿠니 신사와 침략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본의 개헌을 막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행진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제국주의 일본의 A급 전범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억울하게 전쟁에 끌려갔다가 숨진 한반도 출신자들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사돼 있습니다. 한일 시민들의 평화행진은 올해까지 12년째 열리며 일본에서 평화 집회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우익들의 방해도 해를 더할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행진이 진행되는 내내 수십 명의 일본 우익들은 전범기인 우길기를 들고 시위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틈만 보이면 평화행진자들 사이에 뛰어들려 해 경찰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시민단체들은 행진에 앞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평화와 공존에 반하는 이유에 대해 논했습니다. 부친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유족 동정남 씨는 아버지가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평화헌법을 지켜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케냐의 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도 야권 후보가 불복 선언을 하면서 케냐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양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야권은 파업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카이로에서 한상용 특파원입니다. 케냐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전국은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라일라 오딘가 야권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54%의 득표율로 승리했다는 선관위의 공식 발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4%를 조금 넘는 득표율을 보인 오딘가 후보는 경찰이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살해했다며 정부 규탄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야권연합은 경찰의 진압으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냐 인권단체는 대선 시행 후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등 24명이 숨졌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케냐 정부는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폭동을 일으킨 소수의 범죄자만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속에 야권 성향이 강한 수도 나이로비의 빈민촌 등지에선 파업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인 13일 이후 유혈 충돌 양상은 다소 진정된 국면이어서 폭력 사태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2007년에도 대선 후 부정선거 논란이 종족 간 유혈 사태로 비화하면서 1000명이 넘게 숨지고 수십만 명이 피란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선에 성공한 뒤 통합을 강조한 케냐타 대통령이 야권 후보 진영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국의 향배를 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연합뉴스 한상용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